1월 29일 물리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단원 2단원으로 들어갑니다. 하이탑 페이지 10페이지 피세요. 자, 10페이지에 대단원 2단원의 물질과 전자기장, 드디어 전자기학 파트로 들어갔고요. 물리학의 그 첫 번째가 역학 축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전자기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동학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물리학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파동학을 마무리했고요. 그쵸? 파동학에서 원래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 그 복사기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테스트를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전자기학부터 수업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전자기학도 크게 1. 물질의 구조와 성질과 전자기장과 우리생활이 있고요. 좀 난이도가 있는 파트는 원래 2단원인데 물리학 1을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킬러 파트로 전기력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수업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0페이지 피시고요. 짜잔. 자, 원자의 구조와 스펙트럼. 근데 이 부분에 스펙트럼이 화학이 이제 여러분 대부분 같이 듣고 계시는데 보호의 궤도 모형을 스펙트럼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같이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하고, 그리고 화학과 물리의 출제 포인트가 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자의 구조와 스펙트럼. 자, 먼저 우리가 그 원자 안에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들어있으니까 원자핵이든 양성자든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전자가 우리는 돌고 회전하고 있는 모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비탈 모형으로 바뀌면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물리학의 파동학 파트에서 전자는 물질이지만 이중성을 띠고 있다, 이런 설명으로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원자 모형이 가운데 이제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입자적인 설명을 했지만, 사실 얘네가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그죠? 물질이지만 파동성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전자의 이 파동과 관련된 그 파동 함수를 푸사이라고 불렀고요.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학에서는 오비탈로 정리해서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다뤘고, 그 부분이 화학에선 출제 포인트나 물리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약간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중간의 모델인 보호의 궤도 모형에 집중하고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물리학 2에서 양자역학을 그냥 딱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학 1에서는 이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중간인 보호의 궤도 모형을 물리학 1에서 소개하는 뭐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원자 모형이 어쨌든 입자로 설명하면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원자가 안정할 것인가, 원자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는 서로 당기는 힘을 갖게 되거든요. 전기력 F. 되겠어요? 이 F에 의해서 전자는 원자에게 가서 쿵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되겠죠? 왜냐하면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한 2000분의 1 정도 작거든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을 때 질량의 비율로 놓고 보면, 전자를 1로 보면은 양성자가 1830, 한 6배에서 7배 정도, 그 다음에 중성자가
1839배 정도 이런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원자에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수소라 하더라도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꼴이니까 한 2000배 정도 무거운 그죠? 원자핵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힘으로 원래 잡아당기는 거죠? 이 전기력을 선생님이 기호로 따르게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전자가 양성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일로, 거기 앉았어. 왜 늦었어? 자, 보세요. 자, 전자가 양성자를 잡아당기는 힘을 선생님이 F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양성자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도 F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괜찮죠? 그리고 부호는 서로 이렇게 반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이 전기력의 크기 때문에 자, 결국 힘은 똑같은데 질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속도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역학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자, 그러면 일단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기력의 크기부터 정리를 하고, 그죠? 그 힘이 서로 같은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죠? 원자가 안정하지 않다. 그죠? 따라서 원자는 회전을 함으로써 원심력을 동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평형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원자가 안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모형의 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전기력은 힘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양성자의 전하량을 Q1이라고 잡아볼게요. 전자의 전하량을 자, Q2라고 잡아볼게요. Q1, Q2. Q는 전하량 할 때 여러분 퀀턴티가 이제 양이라는 뜻이죠. 퀀턴티. 거기에 Q를 씁니다. 그래서 대문자 Q를 쓰기도 하고 소문자 Q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Q는 전하량이다. 자,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거리를 R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서로 그죠? 전자가 누구를 잡아당기는 힘, 양성자를 잡아당기는 힘, 양성자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 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셈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비례상수 K가 들어가죠. 이렇게. 괜찮아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력은 전하량의 곱셈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반비례한다는 거는 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분의 1로 표현했죠? 그래서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전기력에 의해서 서로 끌리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이 왜 전자가 끌려갈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은 뉴턴 운동 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뉴턴 운동 이 법칙을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과학 때도 아마 설명을 했을 거고요.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못 들었다고 하면 지금 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가속도 법칙이니까 결국 가속도라는 게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를 실험한 거죠.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내가 힘을 계속, F라는 힘을 줬어요. 근데 2배, 3배 주게 되면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겠죠.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일정하다고 놓고 보면 힘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어떻게 될까요?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세하게 식과 계산은 1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단원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가속도는 힘에 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물체의 질량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가 작아지겠죠. 그쵸? 따라서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뉴턴 선생님이 이제 1700년대죠. 그쵸? 이때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속도는 A라고 표현할 거고요. 힘은 F, 질량은 M. 이렇게 기호로 쓸게요. 자, 그래서 F에 대해서 정리하면 F는 MA. 이렇게. 일명 선생님은 푸마 법칙, 어음 법칙.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억하기 쉽게.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법칙을 적용해 보면, 자, 둘 다, 그죠? 연두인 힘도 F고요. 그 다음에, 보라 힘도 F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질량의 차이는 이제 엄청나죠? 만약에 이게 한 개 한 개라 하더라도, 자, 전자의 질량은 되게 작은 반면에, 그죠? 양성자의 질량은 엄청 커요. 괜찮아요? 근데 이 힘은 똑같아야 되니까, 자, 가속도가 어때야 될까요? 가속도가 얘는 작고, 얘는 가속도가 커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가속도라는 건 같은 시간의 속도의 변화고, 속도는 같은 시간이면 거리, 즉, 변이가, 그죠? 가속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어때요? 가속도가 큰 전자 쪽이 쫙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괜찮아요? 이걸 어디서 설명했냐면 여러분이 이제 통합과학 부분에서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기억나세요? 그 부분에서 왜 지구 주변에 돌고 있는 사과가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가? 서로 당기고 있는데, 그죠? 힘은 항상 상호작용하는 거다. 이런 것도 다 배우고 올라오셨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전자가 원자에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러면 원자는 안정하지 못해. 되겠어요? 따라서 자,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전자가 자, 회전을 함으로써 자, 어느 방향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원심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원운동을 할 때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이 보라색 힘이잖아요. 그죠?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구심력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것이 전기력이었던 거죠. 여기서는. 원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심력이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은 원운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공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원운동 하는 거 맞죠? 근데 선생님이 중심에 잡고 있던 줄을 놓게 되잖아요? 그럼 걔는 더 이상 원운동을 하지 않고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죠.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원운동을 한다고 하면 자, 무슨 힘이 있어야 된다? 구심력.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공으로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자, 지구 주변에 달이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은 왜 회전해요? 지구가 중력힘에 의해서 당겨주는 구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왜 달이 지구에 와서 안 부딪히죠?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원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원심력은 원운동하는 물체 계 안에서 느끼는 가상적인 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그 힘을 느낄 수 없고요. 원운동을 하는 그 물체나 그 물체 계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구심력 역할을 하는 전기력과 회전운동에 의한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게 돼서 전자는 자,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있게 되고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물론 전자기하학적으로는 아직도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지만 전자기하학적으로는 회전하면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방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논의를 하지 않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조금 먼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봅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전기력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말했듯이 자, 얘가 회전을 하면 자, 어떻다? 연속 스펙트럼을 방출하게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을 방출하다 보면 에너지가 점점 줄어서 궤도가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다 보면 어차피 전자가 또 원자에게 쿡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역시 원자가 안정하지 않은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의 궤도 모형 전에 뭘 배웠냐면 러더퍼드의 그죠? 행성 모형. 지금 설명한 것이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자, 이것도 써드릴까요?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 기반으로 설명을 했어도 어쨌든 원자의 안정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담보할 수 없더라. 되겠죠?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걸로 그죠? 전기력을 원심력과 구심력이 평형을 이룬다는 걸로 한 개는 해결을 해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발견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그죠? 배워왔지만은 사실은 이 당시에는 그게 굉장한 과학계의 충격으로 그죠? 큰 파장을 일으켰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아마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를 3년여 정도 그죠?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이 이제 바깥 활동을 못하고 이랬던 시절을 뭐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후에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엄청난 큰 파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과학계에서도 그 정도의 파장이었던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선 스펙트럼이 발견되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 시대의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고 보어라는 과학자가 그거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 샤프한 솔루션을 딱 내줬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돼.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그러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라고 이제 박수를 치면서 노벨상을 딱 준 거죠.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 수능을 물리로 혹시 보게 되거나 내신으로 여러분은 물리를 또 치를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험 문제 나올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바로 이 전기력에 관련된 겁니다. 되겠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문제로 한번 다뤄보고 가요. 우선은 페이지 여러분 24페이지에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1번 하고요. 이렇게 두 개만 한번 해보고 갈게요. 24페이지에 3번 그 다음에 페이지 26페이지에 1번 두 문제 해결하고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26페이지 1번은 한번 문제 읽어보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네. 여기만 했네? 앞에 거지? 다시 해봤어? 왜 하도 안 맞는데? 야, 그럼 설 지난 다음에 하지. 응?
자, 답 맞춰볼까요, 여러분? 24쪽. 쪽에 3번 보시면요. 전자가 원자의 주변을 회전하는 모습이다. 그죠? 전자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원자 내에 속박되어 있는지 쓰시오. 즉 구심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전기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심력이라고 부르는 힘은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달이 지구 주변을 회전할 때의 구심력은 중력인 거고, 그죠? 지금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원자의 주변을 도는 구심력의 종류는 전기력인 거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그 공을 줄로 매달아서 돌릴 때 구심력은 실로 매달았으니까 장력인 거죠. 이렇게 힘의 종류에 따라 구심력의 종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가 가와 나 중 어느 궤도에 있을 때 원자핵으로부터 더 큰 힘을 받는지 쓰시오. 자, 어쨌든 원자핵의 Q1과 전자의 Q2는 똑같은 거죠. 그죠? 아까 전기력 F라는 것은 K의 R제곱의 Q1, Q2라고 했는데 여기서 K는 어차피 상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Q1, Q2는 어차피 원자핵의 그 전하량을 Q1, 전자의 전하량을 Q2라고 봤을 때 얘네들의 전하량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은 전기력 하나는 바로 거리의 관계가 하나밖에 남질 않아요. 그래서 가까지의 거리보다는 나까지의 거리가 크기 때문에 자, 가의 힘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소수령이 나온다고 하면 가와 나 중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하면 지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죠? 전기력과 거리하고만 상관이 있고 전하량의 곱은 일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서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볼게요. 이게 바로 출제 포인트예요. 이게 수능이면 요즘 19번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킬러로 출제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정도보다 좀 난이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전체 P하고 Q가 있어요. 대전체 P하고 Q, 그죠? 자, 근데 각각 0과 2D인 지점. 자, 여기 수직선이 보이시죠? 거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0인 지점으로부터 자, D씩 다 떨어져서 자, 수직선에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수직선을 딱 보면은 여러분이 수학에 익숙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D랑 플러스 D가 있으면 수학에서는 D가 더 큰 값이죠. 하지만 과학에서는 둘은 크기가 같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일 뿐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D만큼 왼쪽 방향으로 D만큼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는 게 부호일 뿐, 그죠? 거리는 D로 크기가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하면 여러분 물리량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량이 스칼라량이라는 게 있고 이 스칼라량과 벡터량 자체가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이 개념은 계속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저께 이거를 돌아가게 했더니 너무 좀 막 빨리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선은 좀 사용 방법을 좀 더 익혀가지고 자, 우선 스칼라양과 벡터양이 있어요. 스칼라양은 크기만을 표현하는 물리량이고요. 벡터양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방향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방향을 물리에서는 부호로 표시를 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 왼쪽 동쪽 서쪽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마이너스 D나 플러스 D도 크기는 같은 거야. 방향만 반대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아마 이제 역학을 가시면 되게 다양한 스칼라형과 벡터형을 비교하는 게 맨 앞에 출제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우선은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대전체 P와 Q에 각각 0과 2D인 지점, 0과 그 다음에 2D인 지점에 고정되어 있대요. 자,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전화를 띈 대전체 A를 마이너스 D인 위치에 놓았더니 움직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D인 지점에다가 그죠? 놓았더니 여기는 대전체 A예요. 자, 근데 A는 고정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그냥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고정되어 있는 P하고 Q하고의 전기력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 힘을 뭐 해야 돼요? 합해야 되겠죠. 합력을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전기력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종류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전기력의 합성 전기력을 구하셔야 돼요. 되겠어요? 뒤에 가시면 자기장도 합성 자기장을 구하는 게 물리학원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기력을 요 공식을 하나 배웠지만 이거는 두 사이에서 작용하는 전기력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다른 쪽에서 또 뭐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하면 이 전자는 그 두 힘에 의한 합성 전기력을 느끼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그 부분을 이제 출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래서 A 위치에 X를 여기부터 플러스 전화를 띈 A를 마이너스 D인 위치에 놓았더니 움직이지 않았고, 이게 포인트야. 자,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구별을 좀 해볼게요. 플러스 전화를 띈 A를 마이너스 D에 넣었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은 뭐야? 이 P하고 Q에 의한 전기력의 합성 전기력이 0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포인트 보면 A를 이번에는 위치를 옮겼어요. 선생님 색깔을 바꾼 거 보이시죠? 자, X 이퀄 D인 위치에다 놓았더니 그러니까 어디다 놓은 거야? 여기 위치에다 놓은 거지. 그죠? 여기다 놓았더니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였대요. 이렇게 움직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합성 전기력의 포인트가 지금 두 문제로 출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 됐으면 선생님 이거는 지워도 될까요? 네. 자, 이거는 지우고요. 자,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D, 그 다음에 2D, 그 다음에 뭐 3, 그 다음에 플러스 X 방향, 마이너스 X 방향 이렇게 돼 있죠.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책처럼 표시할까요? 얘들은 고정이고 먼저 선생님이 형광펜 그 파란색으로 민트색으로 해놓은 거 먼저 해결해 볼게요. 자, 플러스 전화를 띈 대전체 A를 마이너스 D인 위치에다 놓았다. 그죠? 그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포인트가 뭐냐? 합성 전기력이 0인 포인트를 줘요, 대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A랑 T랑 그죠? 작용한 전기력이 그죠? 자 Q랑 A랑 작용한 전기력이랑 똑같다는 포인트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하량의 크기를 결정할 때 거리가 지금 D만큼 떨어져 있고요. 거리가 지금 3D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P하고 Q의 거리가 자 1대 3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기력 F는 뭐에 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수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력이 같으니까 자 얘랑 얘랑이 어때야 돼요? 비례관계여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요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A에서.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아 거리의 제곱으로 바꿔줘야죠. 1대 9로. 괜찮아요? 그게 전하량의 B로 같다라고 하시면 되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비율과 얘와 얘의 비율이 거리가 1대 3이니까 거리의 제곱이 1대 9잖아요. 그러면 전하량의 곱 Q1, Q2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곱이 1대 9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야지 이게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전하량의 크기랑 전하량의 곱을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1대 9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만약에 내가 전하량 Q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는 9Q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기억. 전하량 Q와 P의 비가 Q가 P의 몇 배이다? 9배이다.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바로 클릭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 이걸 먼저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하량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하의 종류는, 여기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전하의 종류는, 먼저 전하가 뭔지 여러분이 아시고 계셔야죠? 전하라는 것은 전기를 띠는 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 두 종류가 있죠. 자,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하를 띤 입자 사이의 힘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플러스끼리의 힘과 마이너스끼리의 힘, 플러스-끼리의 당기는 힘. 이렇게. 자, 그래서 전기력의 종류는 크게 인력과 척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척력은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힘,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 힘, 그 다음에 인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선생님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전하의 종류를 결정을 해보죠. 어쨌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지금 전하의 종류를 한 개도 준 게 없기 때문에 A를 점전하라 가정하겠어요. 자, 점전하라 함은 부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1 쿨롱을 기본으로 잡으면 돼요. 되겠어요? 얘를 기본으로 잡아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 1 쿨롱이라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P하고 A하고의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Q하고 A하고의 힘이 있을 거란 말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종류로 잡아줘야 될지 고민이 되시죠? 자, 그럴 때 만약에 P를 플러스로 잡아준다고 봅시다. 플러스로. 그럼 플러스끼리 밀어내겠죠. 괜찮아요? 색깔로 다르게 표시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밀어내는 힘을 상쇄시켜야 되잖아. 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쵸? 그럼 이 힘과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힘을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겠죠. 되겠어요? 이 힘은 얘가 플러스니까 얘하고에 작용하는 힘이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야 이건 당기는 힘이 되는 거고. 얘는 밀어내는 힘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딱 질문. 선생님, 얘를 왜 플러스로 잡아요? 얘를 마이너스로 잡아도 되잖아요.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로 잡으면
마이너스랑 얘는 플러스니까 당기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주황색 힘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됐어요? 얘를 밀어내야 되니까 자 플러스랑 해야 밀어낼 수 있겠죠. 선생님 말 이해되세요? 경우의 수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점전화를 내가 플러스 1쿨롱으로 놨으면 그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는 건 무엇이다? 두 번째 노란색 평광펜이죠. 왜 좋겠어요? 그죠? 자 A를 x 이퀄 D인 위치에 놓았더니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위에 게 맞는지 아래 게 맞는지를 두 번째 걸로 결정해보자.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거는 x 이퀄 D인 위치. 그러니까 보라색을 이거는 이 위치에다 놓은 거야. A를 플러스 1쿨롱짜리 A를 여기다가 딱 놓은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였대. 그죠? 그러면 봐봐. 얘가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플러스면 밀어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면 당기겠죠.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겠네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당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겠죠.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밑에 게 틀렸고 위에 게 맞았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는 선택형 문제들이 많이 실제돼요. 내가 이 논리로 가다 보면 두 가지 갈래길이 나오는데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정답은 아래 거는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죠? 아 위에 게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P는 자 지금 얼마? 플러스 Q가 되는 거고 Q는 마이너스 9Q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약간의 꿀팁을 드리면 자 만약에 이렇게 수직선 상에서 자 지금처럼 자 전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걸 놨을 때 여기에서 합성된 힘이 0이 된다. 전기력이 되겠어요? 이러면 자 얘네 둘은 전하의 종류가 같아요. 아까 그랬었죠? 자 이쪽에 합성 자기장이 그쵸? 0이 될 때 그쵸? 전하의 종류가 자 얘랑의 힘이 전하의 종류가 플러스 그죠? 아주 반대예요. 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여서 플러스끼리 얘를 밀어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당겨야 되니까 전하의 종류가 반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류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두 개가 이렇게 꽂혀 있고 여기 새로운 게 돼 있는데 이때 합성 자기장이 0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얘가 플러스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로 했으니까 이쪽이 플러스여야지 밀어내고 그죠? 이쪽도 플러스여야 되지 밀어내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두 전하의 종류가 동일해요. 이것을 합성 전기력의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항상 시험 문제를 줄 때 이렇게 두 번 풀게 만들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전기력이 0인 것을 반드시 주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만약에 자 두 전하가 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전기력이 0이 되는 그 전하를 하나를 놨는데 그죠? 얘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면 전하의 종류는 반대로 잡아주고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놔야 될 전하 종류를 가운데다 넣으면 오른쪽과 왼쪽의 전하의 종류를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플러스든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걸 먼저 잡아줘야 전하의 종류랑 그리고 거리를 통해서 거리의 제곱이랑 자 뭐랑 비례한다? 전하량의 곱씨랑 비례한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가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이 두 가지 문제의 출제 포인트로 합성 정기력 문제를 풀어내시면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으세요. 괜찮을까요? 요것만 필기 좀 해주실까요? 옆에다가. 자, 1번 옆에다가, 자, 합성 정기력 구하는 방법. 합성 정기력 구하는 꿀팁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정기력, 합성 정기력이 0인 포인트를 잡아라. 알겠죠? 그때 자, 합성 정기력이 0인 것이 다른 전화 두 개의 한쪽 구석으로 치우쳐 있다면, 그죠? 나머지 두 종류의 전화의 종류는 반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하나씩 거느리게 된다면, 그죠? 이 양쪽은 전화의 종류가 동일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뭘 측정해? 전화의 종류를 측정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화의 크기를, 그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걸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전부 다 풀려요. 되겠죠? 이 두 가지 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수능을 보신다면 킬러 문항을 맞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거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로 여러분하고 또 복습을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두 개 적어놔.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 전화량 Q는, 그리고 전화량 Q가 P의 9배이다. 이거 맞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니은. A가 X 이퀄 D인 위치에서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X 이퀄 3D인 위치에서 받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냐. D인 위치에서 받는 거하고 3D 위치에서 받는 전기력의 크기인데, D랑 3D는 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전기력에서 전하량의 곱과 거리의 제곱이라는 두 가지 요소 중 거리를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량만 관계가 있죠? 근데 전하량이 여러분, 자, 어떻게 돼요? 자,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에 대한 힘은 배제할 수 있다. 거리도 똑같고, 그죠? 그 다음에 전하량은 Q에 대해서는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누구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P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야. 옳지. 머리가 돌아갔어. 근데 P는 D 위치에 있을 때는 D지만 3D의 위치가 A가 오면 이만큼.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을 때가 더 큽니까? D인 위치에 있을 때가 3D 위치일 때보다 크죠. 어때요? 할만해요? 예. 니은도 괜찮아요? 복잡해 보였지만 우리가 전화의 종류랑 전화의 크기를 결정하고 나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 A를 3D 위치에 놓으면 그러면 A를 이제 여기다가 놓는다는 거잖아요. 3D 위치. 이렇게 3D 위치에다 놨어요. 자,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3D 위치만 놓고 보는 거야, 얘들아? 다른 건 안 보는 거야? 그러면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건 P하고 Q일 텐데, 자, P보다 Q가 전하량도 크고 거리도 가까워. 그럼 누구의 영향이 완전 지대할까? Q의 영향이 지대하겠죠. 얘도 플러스고 얘는 무슨 그 전하였죠? 전하가 마이너스였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깔끔하게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뭐 솔직히 좀 더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크기를 고려해가지고 아까 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수능에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크기를 확실히 결정하고 누가 누구보다 큰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성적인 물리학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킬러 파트를 정복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 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10쪽에 그 여러분하고 같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10페이지에 자, 먼저 몇 가지 용어들 정리할게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정전기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래서 뭐 에보나이트 막대 같은 걸 철가지게 부비부비 해가지고 그죠? 풍선에다가 뭐 이렇게 해보고 막 이런 거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지 않던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대전이라고 불러요. 대전되었다. 뭐 용어 대전. 그렇게 되면 전하를 띠게 되거든요. 대전이 되었다는 건 전하를 가지게 되는 거야. 전기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전하이고요. 전하는 아까 설명했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그리고 전하는 양으로 측정합니다. 그죠? 전하량. 그래서 단위는 쿨롬을 사용합니다. 과학자 이름이에요. 과학자 이름 쿨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1A라고 하면 전류 I고요. 그 다음에 T 하면 이렇게 시간이니까 Q equal IT.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전기력에서 이미 이제 어렸을 때 배우고 올라오셨거든요. 즉 전하량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돼. 그쵸? 일종의 물로 생각해 보세요. 전류가 물의 흐름인데, 그죠? 물의 양을 전하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의 흐름이 몇 초만큼 이어지는지를 보면 물의 양이 얼만큼 흘렀는지를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Q equal IT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너네들은 학생이야. 학생 입장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시험 범위죠. 그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범위가 아닌데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 교육과정상 어디가 시험 범위냐. 그죠? 근데 내신은 그걸 무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꼼꼼하게 내신하는 친구들한테는 하는 거고 고3에 수능 수업을 한다. 그럼 선생님은 딱 나올 만한 거. 아까 여기 단원에서 이거 하나 딱 출제 포인트 잡고 그 다음 단원을 넘어가겠죠. 근데 여러분은 내신이기 때문에 출제 범위를 정확히 케바케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지. 이 정도.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전기력은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아까 다룬 거니까 형광펜.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은 너무 중요하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다? 전기력이라는 것은 전하량의 곱셈 비례하는 거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구나. 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 왜냐면 나중에 선생님이 뒤에 가서 자기장이라는 거 할 텐데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야. 그러니까 애들이 2단원 배울 때는 그래 제곱 잘하고 자기장 갈 때도 괜찮아. 근데 시험 볼 때 제곱인지 그냥 거리인지가 헷갈리나 봐.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선생님이 형광펜 핑크도 한번 여기 제곱에다가 딱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도 제곱에다가 표시하세요. 이런 거 의외로 틀려. 이런 거 실수하면 너무 눈물 나잖아. 그치? 아까 선생님이 제곱해서 1대 3인데 거리가 제곱해서 1대 9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요? 요거 꼭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의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화학하고 정확히 겹치는 파트여가지고 조금 출제 포인트만 바로바로 잡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지워도 괜찮나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2번 글자. 원자모형. 자, 원자모형 첫 번째는 여러분 돌턴의 공모형이었죠. 자,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지우야 알겠지? 지우야? 자,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우리가 밝혀진 게 없었던 거예요. 원자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자, 전자가 발견됨으로써 자, 뭐가 톰슨의 푸딩 모형 요게 만들어진 거죠. 그죠? 새로운 사실이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은 그 사실을 설명할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게 푸딩 모형이었던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공 모형은 원자가 이렇게 딱딱한 하드스페어 모형, 즉 당구공처럼 딱딱한 공이야. 이렇게 안 쪼개져.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톰스는 자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전체적으로 띄고 있어요. 즉 원자핵이 아직 없었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푸딩에 그 초콜릿 칩이 막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자가 박혀 있는. 되겠죠? 아니면 초콜릿 칩에 보면 여러분 그 칩촉 같은 거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막 초콜릿이 막 무질서하게 박혀 있잖아요. 그렇게 전자가 박혀 있어. 근데 왜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때 당시에 원자가 중성인 건 밝혀져 있었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전자를 어떻게 발견했냐 이거야. 이게 바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음극선 실험이랑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음극선 실험이에요. 톰슨이 한 실험인데요. 자, 진공 방정관을 만들어서 수소 기체를 조금 넣어주고 엄청 고전압을 걸어줘요. 되겠어요? 그러면 수소에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지금처럼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의 그죠? 선이 보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자 지금 장애물을 놨더니 뒤편에 그림자가 생긴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음극선이라는 선이 직진함을 실험으로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여러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장애물 그림자가 생기니까 직진한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판을 걸어줬더니 플러스 쪽으로 휘어져. 아 음전화를 띠고 있구나. 그죠? 바람개비를 만들어줬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가 아 질량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음전화를 띠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음극선이라고 이름 붙였고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전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야?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형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또 실험을 해요.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 아까 선생님이 전기력 설명할 때 처음에 도입했던 모형이 바로 이 모형이죠. 대부분이 원자의 모형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하면 러더퍼드 행성 모형이나 보어의 궤도 모형, 특히 보어의 궤도 모형을 많이 떠올린다고 해요. 왜냐면 오비탈까지는 이제 파동이니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다 떠올릴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행성 모형은 가운데 원자핵이 있다는 게 두둥 핵심입니다. 알겠죠? 원자핵의 유무로 원자 모형들을 나누기도 할 만큼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자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안정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회전시키기. 그래서 회전. 왜냐면 이 당시의 기술로는 전자가 보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죠? 우리가 전자를 볼 수 있는 뭐는 없어요? 현미경은 없어요. 우리 뒤에서 배우고 온 게 뭐였지? 전자현미경 배웠잖아요? 전자현미경에서 텔미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어? 원자까지는, 그죠? 너무 작은 원자는 또 못 보고, 원자까지는 그래도 어느 일부 관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내부까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볼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알았어? X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막 전자도 보고, 그죠? 양성자 안에 들어있는 쿼크도 보고, 그죠?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시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되겠어요? 선생님 시대는 이미 막 발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대는 노벨상도 나올 거고, 한국에서. 되겠죠? 확신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그죠? 마치 태양계에 태양을 원자핵으로 놓고 지구를, 그죠? 전자로 놓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회전하는, 그죠? 그런 모형. 그래서 이때는,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다음에 이거는 러더퍼드가 뭘 발견한 거야? 원자핵을 발견한 거야.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자 요거예요. 자 알파 입자라는 게 뭐냐면 여기도 다 지울게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모르는 게 모르는 입자가 발견이 되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확실해지면 이제 이름을 교체하고 이랬대요. 자 그래서 알파 입자는 여러분 헬륨 2의 4의 2플러스 즉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인 입자 요런 입자를 말하는 거죠. 전자는 없어요. 그죠? 플러스를 띄는 그 입자고요. 이 입자는 꽤 그 원자 크기의 입자 중에서는 무거운 입자죠. 왜냐하면 양성자가 전자에 비해서는 대략 2000배 무거운데 중성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몇 배야? 8000배 정도 무거운 그죠? 사람 입장에서 8000배 무거운 입자라고 생각해봐. 굉장히 큰 입자인 거지.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작은 입자지만 그들 세계, 즉 이런 세계를 우리가 미시 세계라고 불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제 거시 세계라고 하죠. 근데 미시 세계를 자꾸 다루는 이유는 미시 세계가 거시 세계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시 세계는 미시 세계로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 세계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나는 원자를 본 적도 없고 전자도 한번 일면식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나?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과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알파 입자, 꽤 무거운 입자를 원자에다가 던져보는 거야. 왜 우리도 모르는 거 있으면은 한번 이러잖아요. 자, 혹시 되게 깜깜한 곳 가본 적 있어요? 되게 막 깜깜하고 혹시 그거 공포체험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귀신의 집. 되겠어요? 그런데 가보면 되게 깜깜한데 나오고 들어가래. 그럼 여러분 어때요? 무서워서 들어가기 싫죠? 그러면 약간 문을 열어. 그 다음에 뭐해? 막 소리 질러보고 누구 없어요! 대부분 그러지 않냐? 뭐 없어요!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뭐 좀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옆에 뭐 있으면 물건 던져보지. 소리 나나. 막 이런 거. 그죠? 그거 한 거야.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되게 무거운 입자, 알파 입자를 던져본 거지. 되겠어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요 실험 장치 한번 보세요. 알파 입자를 이렇게 싸줬어요. 그 다음에 원자를 여기다 놨는데 원자가 대부분 철이면 원자가 따닥따닥 여러 개 붙어있지. 수천만 개가 붙어있지. 그러면 그걸 알아볼 수 있어? 그 원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원자 하나를 알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힘드니까 금을 사용해서 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연성과 전성이 제일 뛰어난 금속이에요. 그래서 반응성도 작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대부분 그 무슨 무용총 이런 데 보면 막 금관도 막 금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금이 반응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캐면 금을 순수하게 캘 수가 있는 거고 철 같은 경우에는 산소랑 막 결합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금은 반응성이 떨어지니까 지들끼리 뭉쳐있고 그 다음에 연성과 전성이 있어. 되게 무른 금속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어때? 그냥 쿵퉁 부딪히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도 금을 선택한 거죠. 내신에 나온 적이 있었어. 왜 금으로 이 실험을 하냐? 자, 뭐야? 넓게 펴지는 자 무슨 성? 전성이 뛰어난 거야.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여러 개 겹쳐 있던 걸 이렇게 피니까 이렇게 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 돼. 그런 다음에 거기다 알파 입자를 쾅쾅 써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볼지를 형광 스크린을 딱 돌려줬더니 대부분이 통과해서 여기에 따다다다다 찍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원자는 빈 공간인가 보네. 그죠? 그런데 방심할 때쯤 턴턴 산란되는 거야. 턴턴 어쩌다 하나하나 이렇게 산란이 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되게 뭔가 그죠? 무거운 입자가 중심에 있는데 부피는 되게 작구나. 그죠? 그리고 또 알파 입자가 플러스니까 전기력을 간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알아낸 거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두 번째,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거 지금 그때는 코어라고 이름 붙였대요. 원자 핵은 부피는 작으면서 질량이 매우 크다. 세 번째, 플러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죠? 원자가 작고 빈 공간이 많고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러다가 자, 선생님이 이 행성 모형은 무슨 스펙트럼을 방출한다고 했죠? 그렇지. 연속 스펙트럼을 이렇게 방출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분광학이 이때 굉장히 발달했어요.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도 초중반일 때 과학기술이 전쟁 때문에 엄청 발달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결국 과학기술력이잖아요.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그 당시에 분광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소의 선 스펙트럼. 되있죠? 분광학이라는 기계. 이걸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보라는 과학자가 궤도 모형을 제안한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하나 더 가면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서 미세 구조를 발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의 포문을 여는 코펜하겐의 해석이라든지 불확정성의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서 결국은 마지막에 오비탈 모형이 되겠지만 자, 이 부분은 화학에서 출제 포인트고 그죠? 양자역학 전체의 이 포인트는 자,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물리학 2로 넘어가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화학은 오비탈 모형 자체만 또 시험 문제가 되고요. 이 전체적인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불확정성의 원리라든가, 확률을 도입한 코펜하겐의 해석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양자 터널링 효과 이런 것들은 다 물리학 2에서 출제가 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 1의 출제 포인트가 9의 궤도 모형인 거지. 선생님 말 이해되시겠죠? 여기가 물리학 1의 출제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보호의 궤도 모형을 설명하려면 또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11페이지까지 선생님이 마무리했고 뒤로 넘겨서 12페이지 보면은 자, 뒤에 전기력과 원자의 안정성 얘기 나와요,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 형광펜 이렇게 해놓기로 했죠, 아까? 여기서 조금 역학적인 개념들 설명했어요. 구심력과 원심력 이런 개념, 그죠? 그 부분하고 이제 필기가 돼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선생님이 설명했죠. 자,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에너지를 잃는데 그게 무슨 스펙트럼이다? 연속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괜찮죠? 그런데 짜잔 이렇게 수소뿐만 아니라 기체들은 다 선 스펙트럼이 방출되더라. 이걸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러다가 자, 그죠? 이제 보호의 궤도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 스펙트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연속 스펙트럼 아시죠? 빨주노초 파남북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는 햇빛이 다 백열등을 볼 때 나타나는 거고요. 나머지 기체들을 자, 에너지를 줘가지고 자 어때?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방출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까만 바탕에 컬러 선이 보이는 게 방출 스펙트럼. 화학이나 물리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지구과학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을 사용하죠. 그죠? 자, 뭐예요? 이제 컬러 바탕에 검은 선 이렇게. 그죠? 기체가 차가운 우주 공간을 지나가는 동안 에너지를 뺏기는 부분이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 구경 한번 하죠. 빨초파보. 그죠? 요 네 가지 선이 나타나요. 선생님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의 색깔과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그 보어의 궤도 모형의 발머 이제 계열이라는 것도 설명할 때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걸 알 필요는 없지만 수소 정도는 기억합시다. 알겠죠?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게 되면 짜잔, 드디어 보의 궤도 모형이 나오죠? 근데 1시간이 지났으므로 쉰 다음에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지금 30분까지 쉬겠습니다.